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컨설팅을 제가 여기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육과정이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 학교가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많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통일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2005년이었어요. 2005년에 컴퓨테이셔널 띵킹 얘기를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 논문지에 냈어요. 제가 2004년도에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교양 수업을 저희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자넷 윙이라는 사람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으로 ACN에도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2007년도에 교육과정은 드디어 ICT 활용해서 워드 배우고 이런 거에서 2007년도에 컴퓨터 과학 교육과정으로 바꿨어요. 2007년도에. 2009년도에 개정을 했고 그러면서 선생률은 떨어져 갔고 근데 저희 학교에서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일관된 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11년, 2012년 되면서 이게 조금 확산이 되고 해외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들었었던 거가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들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직접 또 얘기하셨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애들한테 컴퓨터를 가르치냐? 왜 프로그램 가르치냐? 워드만 배우면 되지. 컴퓨터 공학과 교수들이 오히려 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웹페이지하고 저한테 이메일도 몇 번 왔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내가 SI 개발자다. 내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안 가르치겠다.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관점과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근데 저희는 2005년부터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공유를 해야 되겠다. 지금도 만나면은 지금도 그런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지금은 저희 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들이 47분이시거든요. 다 동의해 주시고 내가 컨설팅 나가겠다, 내가 자원하겠다 이런 분들을 이제 넘쳐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나왔었던 많은 질문들, 의견 차이가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그냥 제가 그동안 해왔었던 얘기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소프트 교육을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뭘 배워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장원원 연구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도 학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2018년부터 정규 수업이 시작됐는데 정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정규 수업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나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애들 해보겠다, 동아리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규 수업이 2018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선도학교의 가장 큰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항상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까 장원원 연구사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2015 교육과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시는 거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과 연계돼서 오늘 안 나왔던 내 중에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에요. 미래부에서 추진해서 작년서부터 지금 14개 대학이 지역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한 학교에 20억 정도가 보급이 되는데요. 한 5억 정도가 어디에 배정되어 있냐면은 지금 대학교의 그 비전공자애들 교양 수업을 컴퓨테이션 띵킹 수업을 해라 라는 거 하고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을 해라고 이런 게 대략 크게 나가서 그 정도거든요. 예산들이요. 그래서 모든 대학들은 초중고등학교들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뭐까지 가지고 있냐면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까지 지금 만들거든요. 2018년부터 고려대학교는 12명, 성대 같은 경우는 40명인가요? 60명이에요.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별도로 전형을 통해서 뽑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예요. 그래서
미래고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학교까지는 필수인데 고등학교가 선택률이 낮으니 고등학교 학생한테 동기부여를 하자라는 그런 의도도 있고요. 대학에 일단 대학에 들어오면은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희 대학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수업을 지금 3학년 인공지능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100명이 듣거든요. 100명 중에 20명이 타과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중 전공자를 저희들이 선택을 받거든요. 저희가 120명 정원이에요. 120명 정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중 전공 신청한 학생들이 39명이었어요. 이번 학기에 89명이 신청했어요. 서울대하고 카이스트는 컴퓨터과의 전공자 수업에 수업 듣는 학생들의 57%가 타과생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4년부터 시작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정보도하고 수업이 교양 수업이 있거든요. 매년 70명, 80명 이렇게 듣다가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였구나 45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대학에서도 이 변화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중학교가 이제 필수가 되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고등학교가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워크숍을 가졌어요. 이쪽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수들 전체 워크숍을 가지면서 초중고등학교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특히 선도학교 관점에서요. 그래서 선도학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단이 계속 지금 논의를 좀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초등학교는 창의 융합적 시도를 하는 것들, 방과후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중학교는 필수 과목을 해야 되니까 그 준비, 교사들은 어떻게 아까 나왔었던 얘기들, 자유학기 제가 이슈인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단 하나더라고요. 진로더라고요, 진로. 우리 학생들 대학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런 진로가 진학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고, 또 비교과를 해야 되니까 동아리들이 있는데 동아리들은 선생님이 지원을 못 해주겠다. 애들 못 가르치겠다. 나보다 잘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런 동아리 지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지금 저희 대학 팀에서도 대학생 지금 봉사단을 지금 70명 정도 규모로 만들고 있는데, 성대도 만들고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워크숍에서 무슨 얘기가 나누면 전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봉사단을 합쳐서 아예 내셔널, 그러니까 국가 단위, 전국 단위의 어떤 대학교 봉사를 만들어서 각각 학교에서, 지역 학교에서 필요한 일들을 보조를 해주고 봉사를 하면은 어떻겠냐. 지금 그 논의가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혹시 지역 운영단에서 건의를 해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부나 이쪽에서 건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서 또 하나가, 이것은 계속 반복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배워야 되는지에 의해서 누구나 배워야 되는지, 언제 배워야 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왜 배워야 되는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국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직업 관점도 얘기도 나오고, 학부모님들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학문 우월주의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미래 기본 역량, 미래 역량 관점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년 오해가 나오더라고요. 오해도 나오고 하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미래 역량,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미래 역량,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요. 직업 관점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 그 직업 안 가질 건데 이거 안 가르칠래요. 그 다음에 국가 산업 경쟁,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직접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치적인 그 배경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번 정권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듣겠다고.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정치나 이거 아무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영향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배워야 되나? 제일 미래 영향 관점이라고 하는데, 미래 영향 관점에서
보면은 산업경제는 3R이었고 정부화 시대는 컴백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4차 산업혁명 지난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가장 큰 키워드 아닙니까? 그것이 시작됐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거든요.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미래 역량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배워야 될 거냐? 그거 한 가지. 혹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그 역량 관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생각합니다. 약간 여담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그 텔레비에서 어느 그 토론회를 보니까 누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90%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농업이었어요. 90%가 농업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 정도, 20, 30년 정도 공업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40%에서 50%가 공산업에서 일을 했었어요. 지금은 80%가 이 직업에서 일합니다. 80%가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의 80%가 이 직업에 속해 있어요. 서비스업입니다. 농업은 3%예요. 불과 50년 사이에 90%의 직업이 없어지고 50년 전에 없었던 80%의 직업이 새로 생겨난 겁니다. 저는요,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후에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의 64%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될 거다. 저는 그거 80%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해도 지금 있는 직업의 49%가 20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100% 믿거든요. 그럼 과거를 보면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직업 관점, 미래 관점이 계속 다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렇게 변화간 세상에서 적응력을 키우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영역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를 키우는데 이 과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를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미래 역량이 창이고 창조고 이런 거면은 왜 프로그래밍, 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되는가? 국어에서 할 수 있고 수학에서 할 수 있는데 그 또 질문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말씀 또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요. 나름대로 정리 요약을 해놨어요. 최근에.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뭐 내용 관점에서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지컬 컴퓨팅 뭐 이런 관점이 있는데 피지컬 컴퓨팅 관련해서 어떤 분이 또 어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였나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저기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거에 90%가 피지컬 컴퓨터에 몰려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해를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피지컬 컴퓨팅의 방향은 이때 다른 교수님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새로운 것이라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량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미래 역량 생각하면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것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 역량이라고 하면은 창조와 융합과 변화 적응력과 글로벌과 공유와 협업 역량이거든요. 이 역량이 이제 미래 역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 다음에 디지털 소양, 요것이 미래 역량이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거를 달성해줄 거냐, 달성해준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거가 다음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다른 것들 보면은 또 질문 나오는 것들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다른 애보다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얘를 만족시켜주는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학부모는 저한테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학교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안 한대요. 어떻게 하면 좋냐? 자기는 반에 자녀는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재학급 사업을 아마 미래부에서 곧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거점으로 모여서 그 주변에 안 듣는 아이들은 그쪽에 모여서 같이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네이버나 넥슨에서도 지금 얘기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많은 무료 도구와 자료와 사이트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경신대회 얘기를 또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경신대회가 지금 전국올림피아드, 경시 전국올림피아드, 공모 두 가지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삼성에서 이번에 또 합니다. 작년에 첫 그걸 했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컴퓨터 교육학교에서 하는 CTS라는 대회도 있고 여러 개 대회가 또 최근에 많이 생겨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될지 또 저희들이 그 전국 운영단에서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신대회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을 조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또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나고자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캠프를 하고 아이들 뭐 이런 프로그램 가르치게 잘해들 배울 사람 오세요 이러면요 아이들 오잖아요. 걔들 굉장히 잘 배웁니다. 그 경험만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면 다 잘 배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배우려고 동기가 있는 아이들 외에도 그냥 있는 아이들을 그냥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요. 그러면 그 중에 나고자가 생깁니다. 나고자 생기는 이유를 제가 관찰을 해봤더니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동기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기만 있으면요, 배우더라고요. 동기만 있으면요. 저는 학교 거의 퇴학 2달 만에 학교 돌아오고 집 나갔다가 이런 애를 알거든요. 중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음악학교 가고 이랬는데 실용음악과 가고 있는데 걔가 시플풀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기가 있으면 하더라는 거죠.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니들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이거 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걸 안 배우게 돼 피하는 아이들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다른 아이들보다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나올 때 점수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창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무진장 있더라고요. 말을 못해도. 그래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고, 아까도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지만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필고사 안 봤으면 좋겠어요. 비교평가 안 봤으면 좋겠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 선생님이 잘했다만 해주면은 나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학교 현실하고 얼마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창조하고 관련된 수업이기 때문에 네의 생각을, 네가 세상을 본 관점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더니 자기 생각이 없는 애들이 무진장 많은 걸 발견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시키는 것만 따라서 했던 아이들이 시키질 않고 네 생각을 한번 표현해봐 했더니 멘붕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 과목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런 아이들을 동기를 부여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칭찬해주고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 교수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제가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창조, 융합, 변화, 적응력, 글로벌, 공유와 협업이 프로그래밍을 꼭 배워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스크래치나 엔트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생각을, 스크래치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유치원 때 어떻게 배웠냐, 내가 옆에서 같이 모여서 배우지 않았냐. 옆에는 레고 블럭 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어,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어. 옆에 보니까 다리를 만들었어, 내가 만든 비행기가 비행기 한번 지나가고 이렇게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가 좁아.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가 좁네, 다리를 넓게 만들고 다리를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애가 참여해서 서로 배우고 공유하고, 이것이 자기의 생각을 각자 끄집어낸 거를 협업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되는 학습 모델을 생각을 해서 만든 거가 스크래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스크래치 이런 캠프를 16년 전부터 해왔어요. 저희는요. 매 방학 때마다 무료 캠프를 했었거든요. 관찰한 거에 하면요, 저거를 하면은 그렇게 돼요. 협업이고 공유하고 나눌 거에 관심 갖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만들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가면 지금 800만 개의 사이트들이 작품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우리 내 반에 있는 아이들도 만들고 전 세계 170개 아이들이 만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고쳐보고 새로 만들어 올려놓으면은 다른 애들이 잘했다고 코멘트를 해주고 글로벌합니다. 글로벌하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수업이 어디 있습니까? 수학이 그렇습니까? 공업이 아니 저기 국어가 그렇습니까? 어떤 게 이런 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수업을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배우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배우게 하면서 그걸 자동으로 습득하게 하자. 이걸 배우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국에서 두 차례의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봐서 난 개발자로 취업할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의 교육, 지금의 과거의 산업시대의 교육이 전혀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못했던 미래 역량을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고 교육받게 하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보면 3D 직업이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배워서 나한테 내가 개발자인데 우리 애도 안 가르쳐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웨어 산업을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눕니다. 1세대, 3세대로 나누면은 이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과학하고 수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의 수학의 그 계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과 수학 안에 있었고, 옛날 커리큘럼들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보면은 커리큘럼에 물리하고 수학 기술 과목으로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 그러면 과학과 수학이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2세대는 뭐냐면 SI예요. SI. 지금 그 정보화 시대죠. 정보화 시대에서 기업과 산업과 이런 데들이 정보화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SI 업체예요. 삼성 SDS, LG EDS 이런 데들이 그 업체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없고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 3세대는 뭐냐면요. 앞서서 나가서 세상에 하나도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글, 네이버 뭐 이런 데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구글이 누구의 보조 역할을 합니까? 누구의 SI 역할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의 모습인 거고 우리 아이들은 이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3D 직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세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2세대에서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3세대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을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것이 우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아까 미래 역량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컴퓨팅 사고력이 뭔가요?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요 얘기만 하면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은 컴퓨팅 사고력을 보면은 추상화하고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추상화 관점으로 보면은 수학과 과학도 추상합니다. 추상하죠. 세상의 관점을 숫자로 추상화하고 세상과 사회를 과학의 에너지, 물질, 무슨 뭐 무게 이런 것으로 추상을 하잖아요. 근데 정보는 정보의 관점을 추상하는 거거든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동화예요. 자동화는 아무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생 하나가 지난주에 바로 면담 온 학생인데요. 자기는 과학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하냐고 했더니 컴퓨테이셔널 티어리를 좋아한대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과목이거든요. 저희 대학원 들어오려고 하는데 계산이론을 좋아하는데 계산이론? 두 번째 과목을 좋아하는 과목은 알고 그러시더래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과목이 되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좋아했니? 고등학교 때 물리하고 수학을 좋아했대요. 물리하고 수학을 네가 어떻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과학고등학교를 가서 그것만 공부했고 고등학교에서 그것만 공부했대요. 대학에 갔는데 그 수학과 물리학과를 가지고 컴퓨터과를 갔어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자기가 어릴 때 모든 선생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얘기하려면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면 네가 할 수 있다. 제가 수학과 과학을 너무 열심히 했대요. 세상과의 갭이 너무 약해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직접 맞닿아서 세상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세상을 내가 변화하고 세상과 직접 일할 수 있는 거 뭔가를 봤더니 컴퓨터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공부하려고 왔다 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컴퓨터 과학은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화예요. 그리고 지금 로봇, 인공지능 나오는 거가 핵심이 다 자동화거든요. 세상은 자동화가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아이들은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진로 진학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학부모들 제가 만났거든요. 진로 진학에 대해서 무진장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학부모들 강연에 몇 차례 갔는데 최근에 안 가요. 학부모들은 끝나고 나면은 이메일 한 2, 30개가 와요. 저한테요. 굉장히 열의가 많으세요. 근데 학부모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인데요. 먼저 아이들의 진학과 직업에 대해서 진로, 미래 직업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시작하면요. 굉장히 긴장하고 겁내하세요. 학부모님들. 그것이 그분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저는 얘기를 풀고 있고 현장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거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교사 얘기, 수업 얘기 이런 거가 있고 학생을 만나잖아요. 학생 만나면은 다 좋아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내가 보는 세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과학과 수학을 학교 공부하지만 세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근데 컴퓨터는 맞닿아 있어서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서 그 관점으로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시작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안 먹을 시간이 돼서요. 뒤에 뭐 블로그로 참조하라고 했는데 요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연을 하고 많이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그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찍어서 네이버에서 지원하고 있는 커넥트 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커넥트 재단에서 이게 지지난주에 오픈했을 거예요. 애드위드라는 묵을 오픈했습니다. 묵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묵 안에 제가 지금 강연하고 다니는 내용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교육 자기가 학교에서 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도 강의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강의가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동영상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아마 이번 달인가 6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했는데 칸 아카데미를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제 새로 오픈을 합니다. 여기에 수학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가 컴퓨터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과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도 이제 번역 공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가 했던 강연들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업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신청 하시면은 그거를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했던 그 선도학교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끝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